보경. 요리 솜씨는 모친에게 물려받았다. 따로 요리 비법을 배운 건 아니었다. 먹고 자라 길들여진 입맛이 있어서 일단 요리를 시작하면 모든 간이 결국 혀에 익숙한 맛을 냈다. 모친은 손도 크고 솜씨도 좋아서 요리만 했다 하면 앞집과 위층, 아래층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바빴다. 덕분에 서로의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고 사는 다른 이웃관계와는 다르게 보경은 승강기에만 타면 아는 척을 해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웃어 보이느라 바빴다. 누구네 딸이라는 수식어는 꽤 성가시고 복잡했다. 허리가 구부정해서도 안 되며 지나치게 시큰둥한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된다. 언제나 올곧은 자세로 과하지 않은 웃음을 지니고 있어야 모친을 향한 평도 좋아졌다. 보경은 모친과 엮인 관계가 피곤하다고 느꼈고 언젠가 자신에게 자식이 생긴다면 그 자식들은 자신과 뚝 떼어 놓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보경은 종종 그 시절에 형성된 이웃관계가 배우라는 길로 자신을 인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꽤 일리 있는 추측이었다. 이렇게 예쁨 받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왜 예쁨 못 받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던 20살. 보경은 대학 대신 연기학원을 등록했다.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성 연습과 연기 연습을 병행했다.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 모친 혼자 부담하기에는 버거웠을 수도 있었겠으나 모친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소리를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걸 보경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학원비 납부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렸다. 은행원이었던 모친은 휴머노이드 보급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았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어도 현실에 스며드는 것은 먼 일이라고 뉴스를 볼 때마다 습관처럼 말했던 모친은 그래서 아무런 안전장비도 없이 나가 떨어졌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휴머노이드를 모친의 머리로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아예 낭떠러지로 내몰린 것은 아니었다. 은행 측에서는 실직자들을 모아 은행 귀퉁이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은행 보험을 파는 일이었다. 요리로서는 100이면 100, 모든 이들을 반하게 만들었던 모친이었으나 말로는 영 남을 꿰는 재간이 없었다. 모친에게는 말이 아니라 음식을 대접하며 보험 하나 들 때마다 반찬을 해주겠다는 전략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모친은 결국 퇴직금에 대출을 끼워 집 근처에 닭요리 전문점을 냈다. 모친은 인생의 이막이란 원래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보경이 보기에는 시대의 흐름에 탑승하지 못한 예견된 추락일 뿐이었다. 길거리에 어느 순간 모습을 드러낸 휴머노이드를 보고도 자신과는 엮이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이 도태의 씨앗이 된 게 분명했다. 물론 보경에게는 해당 사항 없는 말이었다.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만능이라고 하더라도 고철이 연기하는 드라마는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 시대의 역풍과는 전혀 다른 바람이 불어와 보경을 낭떠러지로 밀었다. 보경이 다니던 연기학원은 방음이 잘 된다는 이유로 연습실이 지하에 있었다. 지은 지 100년이 조금 넘어가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었는데 지하 연습실을 처음 소개해줬던 선배는 콘크리트의 수명이 200년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내뱉으며 가루가 떨어지는 지하 벽 기둥을 퉁퉁 쳤다. 그러고는 이곳에서 성공해 나간 배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보경에게 속삭였다. 여기가 왜 지하인 줄 알겠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니까. 이곳에 네가 뿌리를 내려야 지상의 꽃으로 필 수 있다는 말이야. 아, 이 얼마나 달콤한 대사의 한 줄 같던가. 비록 은행원이었던 모친이 한순간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식당 주인으로 바뀌었지만 그 정도의 인생 곡선은 배우 생활에 사연이 있는 배경이 되어줄 것 같았고 자신은 이곳에서 열심히 연습해 데뷔의 길만 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연습실에 화재가 난 날은 3년 후 겨울, 성탄절이었다. 그 시간 동안 보경은 화려한 데뷔는 아니었지만 여성 감독의 단편 영화를 2개 찍었고 영화제에서 영화가 상을 받으면서 어느 잡지에서 미래를 빛낼 배우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때쯤엔 어느 정도 콧대가 높아지기도 해서 남성 감독의 작품이 들어왔을 때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도 했다. 자신의 필모그래피에 이도저도 아닌 작품은 끼워넣고 싶지 않았다. 그래야 한눈에 봤을 때 자신이 살아온 길이 아름다울 테니까. 연습실에 불이 났던 성탄절에도 불길한 낌새는 없었다. 보경은 며칠 후면 24이었다. 그리고 24이 되는 해 1월에는 단편 영화가 아닌 기획 시리즈물 형사 역할에 들어갈 거였다. 그때까지는 미팅만 끝내놓은 상태였으므로 곧 받을 계약금으로 이 지긋지긋한 지하 연습실을 벗어나 한강 조망권인 곳에 연습실을 얻겠노라 다짐했다. 지하실에 뿌리가 너무 가득 찼다. 보경은 그날따라 가만히 있어도 숨이 막히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자신이 성공에 심하게 도취된 건가 싶은 의심도 했다. 하지만 그 어지러움의 원인이 도취가 아닌 정말로 새어나온 가스 냄새 때문이었다는 것은 건물이 폭파된 후에야 알았다. 너무 늦었다. 수명이 100년밖에 되지 않았던 콘크리트가 과자 부스러기처럼 폭발해 무너지며 보경은 지하 2층에 그대로 깔렸다. 폭발의 열기를 피할 수 없어 보경의 얼굴에는 짙은 화상 자국이 남았다. 곧바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더라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새 피부를 얻었을지도 모르겠으나 보경이 병원에 간 것은 그로부터 3일 후였다. 그 시간 동안 보경은 꼼짝없이 지하실에 갇혀 있어야 했다. 거머리 형태의 다르파가 지하 2층에 내려온 것은 둘째 날이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던 다르파는 보경의 체온을 인지하고는 지상에 있는 구조요원들에게 생존자의 위치를 전송했다. 그들의 컴퓨터에는 35도로 떨어진 보경의 체온과 오른쪽 다리의 심한 찰과상, 우측 7, 8번 늑골 파열이라는 긴박함이 기록되었다. 붕괴된 낡은 건물은 조그만 바람에도 다시 무너질 듯한 젠가 같았다. 그날 밤부터 내린 폭설로 구조작업은 더뎌졌고 보경의 생존 수치는 실시간으로 낮아졌으며 모친의 가게는 내내 영업을 중단했다. 탄소로 만들어진 에어백을 마침내 마지막 철근 밑에 설치해 바람을 주입했다. 사고가 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보경의 생존 수치는 3%로 떨어져 있었다. 보경은 자신의 다리를 깔아뭉갰던 철근이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소방관 한 명이 끈에 매달려 지하 2층까지 내려가려 했지만 폭설은 또다시 시작됐고 에어백에 밀려났던 철근은 내려앉은 눈을 윤활제 삼아 다시금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했다. 소방관을 막은 것은 다르파였다. 생존 수치가 3%이지만 20초 이내에 0%로 떨어집니다. 철근이 에어백에서 다시 떨어질 확률은 88%로 지금 내려가면 당신까지 위험에 빠집니다. 다르파의 계산은 정확했다. 하지만 소방관은 다르파의 조언을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내려가 보경을 안았다. 다르파의 계산대로 보경은 20초 만에 숨을 놓았으며 소방관과 연결된 로프가 위로 끌어당겨짐과 동시에 철근이 에어백에서 미끄러졌다. 하마터면 소방관까지 위험해질 뻔했다. 지상으로 구조된 보경에게 급하게 심폐소생을 시작했고 0%였던 수치는 10%로 올라갔다가 곧 90%로 돌아왔다. 다르파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인간은 숨이 끊겼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걸. 보경의 오른쪽 얼굴에는 수술로도 완벽히 지울 수 없는 화상이 남았고 드라마 시리즈 계약은 파기되었다. 수술로 얼굴의 98%를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모친은 매일 아침마다 새 반찬을 해왔지만 보경은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 낮에는 이불 속에만 있었고 밤이면 반쯤 풀린 눈으로 창문만 바라봤다. 인생이 왜 이렇게 곤두박질 쳤는가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다. 숨 쉴 때마다 늑골이 아파 그 고통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간신히 느꼈던 날들이었다. 퇴원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끊어놓을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보경이 그 소방관을 만난 날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됐을 때였다. 보경이 먼저 찾지는 않았다. 소방관이 왔을 때 보경은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아 돌려보내고 싶었으나 차마 생명의 은인을 매몰차게 외면할 수가 없었다. 보경은 거울로 잔머리를 정리하고 색없는 립밤을 발라 소방관을 맞이했는데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꾸벅 인사하고 들어오는 소방관을 보고 젠장 하고 후회했다. 삶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게 생겼다. 선남선녀가 목숨을 계기로 만났으니 사랑에 빠지기는 쉬웠다. 소방관은 틈만 나면 문병을 왔다. 그 전까지 이불 속에만 있던 보경은 소방관이 찾아오기 시작한 뒤로 아침 일찍 눈을 떠 머리에 물을 적시고 손질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꽤 가쁘게 흘러갔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자 자연스럽게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다리뼈와 늑골이 붙을 즈음 얼굴 피부 이식도 진행했다. 여린 허벅지 안쪽 살을 떼어 얼굴에 붙였다. 화장으로 가리면 티가 나지 않았지만 보경은 굳이 화장으로 수술 자국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새겨진 자국을 평생 숨기고 살 수도 없었으며 무엇보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것 같은 이 소방관이 치료 과정을 전부 지켜봤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난 사람은 편안했다. 실제로도 보경이 지하에 있을 때 만나지 않았던가. 보경은 소방관이 프로포즈를 해왔던 날 반지를 왼쪽 약지에 낀 채로 물었다. 당신까지 위험해지는데 왜 나를 구했어요? 3%였잖아요. 고작 3%였던 거잖아요. 사람은 기계와 달라서 꺼진다고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니까요. 3%라는 뜻은 말 그대로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방관과 약지에 반지를 나눠 낀 후부터 보경의 삶은 자신이 그려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배우의 꿈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다급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의 시선보다 단 한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 보경은 단편 영화를 몇 편 찍었던 경력으로 웹소설 출판사의 스토리 발굴 부서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될 만한 스토리를 찾아 기획서를 써서 넘기는 일을 했다. 보경은 스스로도 단편 영화에 출연한 것과 스토리 발굴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때에 일을 구했다는 사실만 감사히 여겼다. 일은 바빴지만 사내 분위기가 좋았고 야근과 회식을 강요하지 않아 그곳에서 꽤 오래 버텼다. 그러면서 점점 배우로 출연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써내는 것에 관심이 생겨 퇴근 후 종종 컴퓨터 앞에 앉았지만 단 한 글자도 써내지 못했다. 보경은 자신이 적는 모든 말들이 지나치게 관념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보경은 한 번도 찾아가 보지 않았던 점집에 찾아가 부적도 하나 만들었다. 소방관의 베개 밑에 두면 불운을 쫓을 거라는 부적이었다. 미신은 믿지 않으며 살아왔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평온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더불어 보경은 내내 그 3%가 불안했다. 3%의 수치가 이토록 멀쩡히 살 수 있었던 보경의 삶을 포기하라고 했던 것처럼 언젠가 소방관에게도 그런 3%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었다. 결혼 4년 차에 첫째 딸 은혜가 생겼고 그 후 2년 뒤에 둘째 딸 연재가 생겼다. 은혜는 7살이 되던 해 척수에 폴리오 바이러스가 침범하며 수족마비 증상이 일어났고 끈질긴 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척수성 소아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 의사는 은혜가 준비만 되면 인간의 뼈대와 관절을 그대로 재현하는 생체 적합성 소재로 새 다리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간단하게 말했다. 비용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으므로 보경은 푼돈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술인 줄로만 알았다. 은혜를 돌봐야 했던 보경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소방관은 자신이 그만둔다고 했지만 보경은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 쉬고 싶다고 말했다. 동료들에게는 나중에 돌아오면 받아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동료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보경에게 건넸다. 보경 씨, 나중에 꼭 드라마에서 봐요. 솔직히 보경 씨 일에 별로 소질 없으니까 나중에 연기 꼭 다시 해요. 악담인지 덕담인지 모를 말 덕분에 보경은 울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은혜에게 첫 휠체어를 사주던 날, 소방관은 연재에게 똑같이 세발 자전거를 사줬다. 둘은 소방관에게 안전교육을 1시간 이상 들었으며 그날 한강공원에서 멈추지 않는 질주를 했다. 모치는 그 즈음 눈을 감았다. 3년 전 초기 단계에 있던 유방암 제거 수술을 했는데 결국 3년 만에 재발한 암이 뇌로 전이되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졌다. 의사는 나노봇을 이용한 암 제거 수술법을 언급했지만 이미 말기로 진행된 암은 뇌 주름 사이사이에 전부 끼어 있었으므로 완치가 어렵다는 점과 수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치는 듣기도 전에 손을 내저었다. 암을 2번이나 이기며 살아갈 만큼 남은 삶이 길지 않을 거라는 이유였다. 보경은 모친의 선택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다. 모친은 10년 넘게 꾸려왔던 가게를 정리했다. 대출금마저 다 갚아 가게를 정리하고는 자신의 장례 비용 정도만 남긴 깔끔한 삶이었다. 모녀의 유대감은 끈끈하다는데 보경과 모친 사이에는 그런 유대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모친의 죽음이 덤덤했지만 모친이 보경의 손을 꽉 잡고는 네가 그때 그 지하에서 죽지 않아서 다행이야. 그랬다면 내 마지막이 사무칠 뻔했어. 라고 말했을 때는 코끝이 참을 수 없을 만큼 시렸다. 소방관이 놓지 않았던 보경의 3%에는 실로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보경은 언젠가 한강 노을을 바라보며 바퀴를 열심히 굴리는 아이들이 멈추지 않고 달렸으면 좋겠다고 소방관에게 말했다. 삶이 이따금씩 의사도 묻지 않고 제멋대로 방향을 틀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벽에 부딪혀 심한 상처가 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방향을 잡으면 그만인 일이라고. 우리에게 희망이 1%라도 있는 한 그것은 충분히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소방관의 그날 생존율은 80%였다. 60층에 달하는 5성급 호텔에서 가스폭발 사고로 화재와 붕괴가 동시에 일어났다. 몇 달째 비가 오지 않던 건기의 날씨는 불씨를 더 빠르게 밖으로 옮겼다. 호텔을 비롯해 근방의 건물들까지 불이 옮겨 붙었다. 현장에는 10분 만에 구급차와 소방차, 그리고 소방용 헬기가 도착했다. 다르파가 먼저 건물 안으로 진입해 초기 진압을 시작하며 생존자 위치를 소방관에게 알렸다. 하지만 누출된 가스는 계속해서 연쇄 폭발을 일으켰고 이미 58층에 있던 레스토랑 주방을 통째로 집어삼킨 뒤였다. 불길의 그 다음 표적은 지상 5층에 있던 또 다른 주방의 가스실이었다. 불이 지상 5층에 닿기 전에 건물에 남아있는 직원들과 투숙객들을 전부 밖으로 대피시켜야 했다. 진압 작업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지만 불길은 거셌다. 보경은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소방 직원과 함께 소방관의 생존 수치를 확인했다. 90%에서 80%를 오가는 파란 불빛이었다. 안심이 되면서도 얼른 화재가 끝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 하지만 80%였던 수치가 0%로 떨어지는 시간은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떨어지는 수치를 목격했다. 마치 소방관이 건물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마주한 것 같은 심정이었다. 기계가 고장난 것이라고 믿었던 보경은 곧 온몸이 작업복에 눌러붙은 채 질식해 죽은 소방관을 만났다. 오래된 소방복 탓이었다. 10년 전 소방개혁을 꿈꾸며 막대한 예산을 부어 구조용 휴머노이드 다르파 210대를 투입하는 와중에도 소방복을 새 것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단언했던 것이 소방당국의 의견이었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휴머노이드 제작에 전부 쏠린 탓에 다른 장비를 교체해줄 예산이 없다는 말이 소방관들 사이에서 떠돌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해주겠다는 위로를 믿었지만 꼬박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장비 교체 따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살에 눌어붙은 장갑이 벗겨지지 않았다.
보경은 자신의 화상 입은 얼굴을 어루만졌던 소방관처럼 살점이 다 떨어진 소방관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가져갔다. 3%도 살았는데 80%는 왜 못 살아? 당신 왜 이러고 있어? 소방복을 입고 있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전신 화상과 폐부에 꽉 찬 재 때문에 소방관은 늑골을 부러뜨릴 정도로 세게 내리누르는 보경의 심폐소생으로도 살아나지 못했다. 보경에게는 소방관의 사망보험금이 들어왔다.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했지만 보경을 받아주는 곳이 마땅치 않았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 다시 연락을 해볼까 싶었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은혜와 연재는 키워야 했고 보경은 혼자 남았다. 3%의 생존율로 살아남았던 보경은 이제 300%의 삶을 짊어지게 된 셈이었다. 보경은 다짜고짜 은행을 찾아가 소방관의 사망보험금으로 남은 세 식구가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모친의 자리를 빼앗았던 휴머노이드는 보경에게 식당 경영을 제안했다. 보경의 썸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모친이 식당을 운영한 기록이 있으며 식당의 손님 수가 큰 격차 없이 꾸준함을 유지했던 것으로 미루어 안정적인 선택일 것이라는 이유였다. 모친의 요리 솜씨로 시작됐던 인생은 긴 레일을 돌고 돌아 다시 모친의 요리로 돌아왔다. 보경은 과천 경마장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동산 업자의 말을 듣고 일찍이 그 근방에 망해가던 식당을 인수했다. 큰돈 들이지 않고 가게를 새 단장하고는 뒤편에 주택을 지어 그곳에 터를 잡았다. 요리는 연구하지 않아도 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금세 모친이 내던 맛이 났다. TV에 소개되어 명성을 얻을 만한 유명한 집은 되지 못했지만 아는 사람들은 찾아오는 닭요리 전문점의 주인이 되었다. 그곳이 보경의 삶의 정착지처럼 느껴졌다. 더 바라는 것도 없었다. 보경은 그저 시대를 새로운 혁명으로 인도했다는 로봇들이 싫었으므로 더는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연재에게 로봇에 관한 재능과 관심이 두루 있는 것을 연재가 자라나는 동안 살갗으로 느낀 보경이었으나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았다. 연재가 중학생 때 소프트 로봇 연구 프로젝트 선발에서 떨어진 걸 알았을 때에도 내심 다행이라 생각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휴머노이드를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물어도 보경은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었다. 어찌됐든 보경은 근근하게 사는 형편이었으나 만족했다. 죽음이 확률로 계산되지 않고 예견되지 않는 날들을 쭉 누릴 생각이었다. 연재가 쓰레기 같은 기수 휴머노이드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